자, 저희 연합뉴스TV가 사고 당시 CCTV 화면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게 매대와 기기를 부수면서 돌진한 동안에도 트럭은 전혀 제동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게 점포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자,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는 계속해서 확인 중이고 조사 중이라는 말씀만 지금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순천향병원 등 9개 의료기관으로 분산해서 이동 중이라는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초에 28m 정도 후진했다가 시장 안에서 저희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150m가량 거리를 질주했습니다. 점포로 돌진한 것은 아니지만 길로만 돌진했다고 현재까지는 전해지고 있는데요. 100m 지점부터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돌진 과정이나 정확한 속도는 아직까지 파악 중이고요. CCTV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이 동기나 혹은 급발진 상황, 음주 여부, 약물 여부 등은 확인이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운전자 60대 남성으로 알려졌고요. 150m를 진행하면서 20명을 충돌한 그런 사건입니다. 저희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트럭이 인도로 돌진한 이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스튜디오에 서정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모시고 관련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아침부터 굉장히 큰 사건이 났습니다. 오늘 오전에 부천의 전통시장에서 1톤 트럭이 시장 내로 돌진한 사고인데요. 지금까지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당국, 경찰당국 사고 원인 조사하고 있는데 어떤 점들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할까요? 네, 일단 급발진으로 추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은 많은 경우는 사실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사고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방당국에서는 당연히 급발진 추정과 관련된 그런 내용도 확인을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운전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함께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사실 사고 당시의 정황들을 봤을 때 브레이크를 밟는 그런 시도등이 있었는지 여부, 그래서 브레이크 등에 그런 후미 등이 나와 있었는지 켜져 있었는지 이런 내용도 확인을 할 거고, 또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됐는지 이런 내용도 볼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블랙박스와 혹은 기록 장치 등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될 텐데 특히 이제 이 사고 발생 당시에 어떠한 조작이 있었는지 또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동차 내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전자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봤을 때 실제로 브레이크 페달에 어떠한 압력이 있었는지 혹은 가속 페달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압력이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까지도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련된 그런 기록 장치 등을 통해서 이 사건이 그런 자동차의 오류 때문인지 그래서 급발진 사고인지 그렇지 않으면 운전자가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인지 이 부분이 이제 분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장 내에 정차했던 차량이 급가속 출발하는 걸 이제 확인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경찰이 페달 5조작으로 보이긴 하나 아직까지 정확한 규명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운전자 A씨 교통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이 돼서 현장에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말씀 계속 드렸다시피 음주나 약물 반응은 확인은 되지 않았어요. 페달 5조작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정황 증거만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조사 방향은 좀 어떤 부분부터 조사를 해봐야 할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운전자가 어떻게 또 주장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세부적인 그런 조사 방향이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급발진을 계속해서 주장을 한다, 실수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뿐만 아니라 결국 이 차량에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기록 장치 등까지도 상세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보자면 음성이나 혹은 당시의 내부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 녹화가 되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이 어떤 식으로 운행됐는지 기계적인 그런 장치의 설정들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페달을 어느 정도로 압력이 가해졌고 가속 페달이 밟혔는지 혹은 브레이크 페달이 밟혔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 분석에 대해서 이제 면밀하게 조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급발진이 아니고 스스로가 과실을 인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분석도 물론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그렇다면 어떠한 부주의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페달 5조작 관련해서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으로 사고가 난 운전자가 주장한 부분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브레이크 5조작, 그러니까
차량 내 결함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거를 입증하지 못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많은 경우 꽤 많은 그런 사건들에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숙련된 그리고 운전 경험이 많은 운전자일수록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의 과실보다는 아무래도 기계적인 그런 오류 등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발생했던 그런 사건이죠. 시청에서 네. 또 발생했던 예. 사건 역시도 이제 당시에는 운전자가 기계적인 결함을 주장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사건 역시도 기계적인 그런 결함은 없었고 이제 결국 그 조작의 미숙으로 인해서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숙련되고 경험된 운전자라 하더라도 좀 급한 상황에서 충분히 오해를 할 수가 있고 오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페달까지 가속 페달을 이제 밟는 그런 실제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따라서 물론 기계적 결함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운전자의 오인 가능성도 충분히 과거 사례들에 비추어 봤을 때 높다라는 점을 일단 전제를 하고 수사를 할 것이고 이번 사건 역시도 과실 유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조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기계적인 결함, 그 급발진 주장 이런 게 밝혀지려면 운전자가 그걸 급발진이라고 뭐 밝혀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일단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이런 네. 주장이 있고 어느 정도 설득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런 부분 역시도 수사기관이 밝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결국 관련된 블랙박스라든가 혹은 기록 장치 등을 국가수 등에 예. 이제 보내서 이제 운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 기계적인 그런 결함이 의심되는 사정들이 있는지를 분석하게 되고 예. 이런 내용들은 일단 주장은 피의자가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구체적인 분석이나 조사는 수사기관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원칙이 조금 또 달라지는 곳은 이제 형사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민사적인 사건에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사고가 발생을 하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과실을 문제 삼아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네. 이때는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는 결국 이 사고에 대해서 과실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급발진 사고이고 기계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것을 주장하는 이 가해자가 입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형사적인 사건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에서 밝히는 것이 맞고 그밖에 이제 민사적인 그런 사건에 있어서는 주장하는 운전자가 밝혀야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전통시장이라고 하니까 사실 이제 뭐 콘크리트나 건물 구조가 아니고 물론 요새는 전통시장도 아케이드 형태로 신축으로 많이 공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이제 취약한 구조이지 않습니까? 1톤 차량 트럭이 와서 이제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주변에 뭐 건물뿐만 아니라 뭐 기둥, 매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지금 인명피해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사망자도 나온 상황인데 이 사망자들 혹은 부상자들이 피의자에 대해서 피해 보상, 민사상으로 고소를 한다거나 피해 보상을 신청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제 아무래도 피해자들 입장에선 차근차근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는 일단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멀리 봤을 때는 결국 이런 피해에 대해서 당연히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뭐 예컨대 보험 등이 가입이 돼 있어서 이 부분 먼저 이제 보험 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 구상을 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네. 만약 이제 해당되는 그런 보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가해자 측에 대해서 예, 예. 손해배상을 그렇군요. 청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예. 피해자들은 그 내용들을 증거 삼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예. 있습니다. 현재 운전자 음주 상태는 아닌 걸로 파악이 됐고 약물 여부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 교통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가 됐는데 지금 부상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인명피해 규모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좀 달라지게 될까요? 네, 그렇긴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뭐 사상자가 적으면 당연히 이제 양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될 거고 예. 반면에 사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실이 얼마나 컸는지 여부도 따져야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피해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 정도 그리고 피해자의 숫자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현행법상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이렇게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 이제 처벌할 수 있는 법정형은 5년입니다. 예. 따라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앞으로 추후에 이 수사 과정 그리고 재판 과정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인명 피해가 매우 컸기 때문에 거의 최대치 정도의 법정형이 선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지금으로서는 조금 빠른 전망이긴 합니다만 예. 아마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사고 관련해서 인명피해 상황이나 조사 방향 정해지는 대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소식 서정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법원에서 이제 김건희 씨가 청구한 이 보석과 관련해서 보석 신문이 열렸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눈길을 끄는 건요. 김건희 씨의 뭐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 태도였는데요. 전자발찌 이런 부분도 수용하겠다.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제한 조치도 받아들이겠다라는 식으로 보석신문에 굉장히 힘을 쏟았거든요. 이게 올인 전략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보석신문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보석 허가가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올인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런 전자발찌를 언급한다거나 혹은 휴대전화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조건도 수용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 구속 상태가 풀려난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혹은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한 그런 주장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보석을 허가할 경우에 뭐 반드시 허가를 했을 때 뭐 전자발찌 착용을 강제한다든가 혹은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판부의 이제 재량에 따라서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인데 그렇군요. 이런 점들을 먼저 언급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증거인멸의 우려 혹은 도주의 우려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점들 다 수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보석 상태, 그러니까 구속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그런 뭐 절박한 그런 의견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예, 한편 오늘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오후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홍 전 차장에 대한 직접 신문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사실 뭐 지난 2월에 있었던 그런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질문들이 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할 내용들이 마찬가지로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홍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 그 탄핵 심판에서도 그 비상계엄 당시에 이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들었다. 예. 싹 다 잡아들이라. 그리고 국정원에다가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까 방첩 사령부를 도우라라는 지시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여인영 전 사령관과 통화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등을 포함한 정치인들 혹은 유력인들에 대한 체포 명단도 적었다라고 주장을 해왔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재판에 있어서도 특검에서는 이 진술을 다시 한번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할 거고 예. 반대로 이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직접 신문을 진행을 했을 때 결국 이제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질문들을 또 한 차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이 메모와 관련된 그 메모의 신빙성이라든가 혹은 홍 전 차장이 당시에 뭐 술을 했다라는 그런 술을 마셨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모습이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검 수사 상황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김혜성 선수 부친 비투 얘기하고 있었는데 부친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좀 억울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원금 3천만 원을 늦게 갚은 것에 대한 2천만 원을 더해서 이 5천만 원을 12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채권자가 갑자기 공항에 나타나서 현수막을 걸었다 이렇게 토로를 한 거예요. 그럼 과연 이 합의가 실제로 문서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 뭐 녹음이 됐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혜성 씨의 부친과 이 채권자의 관계에서는 실제로 이런 합의가 확인되기 위해서는 뭐 예컨대 문건이 남아 있다든가 혹은 관련해서 녹음한 파일이 있다든가 혹은 뭐 그것도 아니면 뭐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일단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채권자와 또 입장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러한 근거들이 남아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거고 만약에 이런 근거들을 확인할 수가
수가 있다. 따라서 이렇게 채무와 관련해서 합의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대로 어쨌든 변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건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됐을 때고, 한편으로는 이제 김혜성 선수와의 그런 관계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라도 이제 김혜성 선수가 이 채권자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묻겠다, 예컨대 명예훼손과 같은 그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라고 한다면 결국 주장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시에 실제 이 채무자인 아버지와 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뭐 공항에까지 나타나서 명예훼손적인 현수막을 내건 것, 이것은 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고 형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이 부친이 14년 동안 파산 신청도 미루면서 도의적으로 빚을 갚아왔다고 주장하면서 불가피하게 파산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파산이 진행되면 재무 변제 책임은 완전히 사라지는 건가요? 네, 만약에 이제 파산을 결정받게 되면은 이런 개인 간의 채무 관계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외적인 경우는 예컨대 조세와 관련된 그런 채무라든가 혹은 양육비와 관련된 채무 혹은 뭐 임금과 관련된 그런 채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은 파산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책임이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건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대여금에 불과하고, 만약에 이제 파산 결정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대여금을 포함한 일반적인 채무에 대해서는 모두 변제할 책임을 벗어나게 됩니다. 예. 자, 법적인 내용도 그렇지만요. 여론, 이 부분 또 다른 문제인데요. 일부 네티즌들이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제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파산 신청을 미뤄가면서 도의적으로 계속 갚아는 왔지만 그 기간이 이게 15년이라면 사실 짧은 기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기간을 좀 버텨내는 부분 좀 답답했을 수도 있다, 이런 여론도 좀 있거든요.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도 상당히 좀 동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먼저 구분해야 될 것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채무자가 아닌 김혜성 선수에 대해서 명예훼손적인 그런 표현을 담은 현수막을 건다거나 혹은 촉구를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근데 이것과 별개로 이 김혜성 부친과 이 채권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15년이라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채무가 여전히 다 변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은 적어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내용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김혜성 부친은 도의적으로 뭐 9천만 원 정도까지 변제를 했고 남은 원금이 3천만 원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구체적인 이 이자 계약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예컨대 이자 제한법상 최대한 이제 이자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현행법상 20%까지도 매년 이자로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5년이 지났을 때 뭐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최대한 원금의 뭐 3배가 되는 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도 변제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 뭐 도의적인 변제를 했다라기보다는 법적인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계약상의 변제를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리고 이 채권자의 입장을 봤을 때는 상당 기간 동안 변제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들에 대해서도 뭐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좀 공감하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과도한 뭐 이자 요구 이 부분을 좀 채무자 입장에서 주장하는 거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어떤 둘 간의 합의가 있었는지도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법적으로도 이런 어떤 서로 간의 이율의 약정이 있었느냐 여부가 좀 궁금한데, 법적으로는 아까 뭐 20%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제 이자를 과도하게 받았다. 현행법상 이제 이자 제한법에서 사인간이라 하더라도 이자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이율을 20%, 연간 20%로 제한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것은 이제 몇 년 사이에 계속 개정이 되어 와서 낮아진 이율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계약 당시 이자 제한법상 한도를 넘은 이율로 합의가 됐다 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걸 넘은 이율에 대해서는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처벌까지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자 계약이 어떠했는지, 또 그 이율이
당시에 적용되는 이자 제한법을 넘어섰는지 이 부분을 사실은 조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제 15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났고 실제로 뭐 현행법상 당시에 그런 적용되는 법률상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전에 당사자끼리 논의가 됐거나 혹은 뭐 법적으로 좀 따져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러한 일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 당시 시행됐던 그런 법률상의 뭐 제한을 넘는 그런 이유는 책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 정말 여러 해가 지난 일이지만 이제라도 좀 원만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착용한 뒤 달아난 남성이 검찰로 송치됐는데 이 남성이 중학생이었어요. 무려 10돈짜리 금목걸이를 차고 달아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전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 대전의 한 금은방에서 한 손님이 이제 금목걸이를 착용해 보더니 전신거울을 보고 있다가 예. 네, 업주가 한눈을 잠깐 파니까 이제 매장 밖으로 뛰어서 달아난 쏜살같이 겁니다. 달아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목걸이를 착용해보고 이리저리 보다가 순식간에 네. 도망을 친 거죠. 예. 이제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금방 체포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이 14세 중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도를 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니 진품이 갖고 싶었다라고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아, 정말 황당합니다. 이 목걸이를 걸어보고 도망가는 이 화면 보시는 분들이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금은방 주인이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5분 만에 이 중학생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자, 체포된 장소가요. 인근 건물의 여자 화장실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곳으로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다는 점도 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사안을 조금 따져보긴 해야 됩니다. 이제 과연 여자 화장실로 도망간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마 조사를 했을 건데 이제 만약이라도 별도로 뭐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을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별개의 범죄가 성립을 합니다. 예. 이때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범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별개의 추가적인 그런 혐의까지도 적용이 돼서 더 큰 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사건을 봤을 때 뭐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라고는 보기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도망을 쳐서 숨었다라고 하는 여자 화장실이 이 가게에서 150m 정도 떨어지는 그래서 비교적 가까운 것이라는 점을 봤을 때 예. 결국에는 도주해서 숨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 그리고 남자 화장실보다도 본인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는 예. 여자 화장실에 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는 판단을 그때 하고 그곳에서 이제 침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숨기 생각이 위해서. 드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목적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뭐 절도를 하고 연장선상의 그런 문제라고 정도 파악을 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점이 뭐 가중하게 처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중학생이기 때문에 혹시 뭐 촉법소년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학생의 경우에는 만 14세로 촉법소년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인이랑 같은 법적 절차를 받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촉법 소년은 10세부터 만 14세까지의 소년을 예.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단 14살이 넘었기 때문에 촉법 소년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형사법상으로는 일단 형사 책임 능력이 인정되긴 하지만 일단 소년법의 적용도 마찬가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안에 따라서는 소년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그런 형사 재판처럼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소년법의 특례에 따라서 가정법원으로 가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 조사 후 그리고 이 검찰에서의 그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을 두고 이 소년 사건으로 처리할지 혹은 일반적인 형사 재판으로 처리할지에 따라서 경로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제 소년부 사건으로 송치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형사 처벌이 아니라 소년 보호 처분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벼운 처분은 뭐 부모 등에게 교육을 맡기는 것이고 이제 가장 무거운 처분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2년 동안 소년원에서 복역을 해야 되는 그런 처분까지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처분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볼게요. 신생아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법원이 안타까운 사정을 언급하면서 선처를 한 건데요. 어떤 이유였겠습니까?
네, 일단 설치 내용을 조금 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보이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산모도 이제 정기적인 그런 검진을 받지 못했었고 예. 이 출산 사실을 주변에 또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라는 점이 상당히 참작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다른 자녀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장애 아동을 포함한 이 다른 자녀들까지도 있어서 만약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들에 대한 자녀 양육까지도 매우 어려워지는 점까지도 참작을 했습니다. 그밖에 뭐 피고인이 또 진지하게 반성한다라는 그런 사정까지도 고려를 해서 징역 2년 6개월에 4년의 그 집행유예 선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소 당시에 아동 학대치사 및 시체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고의로 했다, 과실로 했다, 이 경계 어떤 기준으로 좀 판단에 미치겠습니까? 네, 보통 이제 고의와 과실의 경계가 있는 경우는 고의 중에서도 이제 미필적인 고의와 또 과실 사이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따져보긴 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처음부터 아동에 대해서 뭐 사망케 하려는 의도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이 부분은 사실은 확정적인 고의가 되는 것이고 네. 다만 이제 이런 애매한 지점에서는 과연 이런 결과를 예견하고 또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용인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점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방치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생각까지 했다라는 점이 정황상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제 고의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네. 이런 결과가 일반인들로서는 뭐 예측할 수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과실로 처리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재판받은 것도 아동학대치사 그러니까 과실 사건으로 아마 기소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서도 이것은 뭐 그런 사망의 결과까지도 용인을 한 것은 아니고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였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했습니다. 사건 현장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